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잘 쉬셨죠?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월요일 증시 기분 좋게 출발할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속지 말자고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속지 말자 증시 상승.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방송 보시죠. 속지 말자 지수 상승. 5월 증시에서는 상승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높이자. 속지 말자 지수 상승. 이건 금요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 어린이날 휴장했었지만 미국은 열렸습니다. 보시는 그림 S&P 500 지수입니다. 금요일 1.85%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4,13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 고점 바로 밑에서 끝났죠. 애플의 예상보다 실적, 예상치에 대한 상회를 기록한 애플 실적 때문인지 나스닥 지수는 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 2.25% 상승해서 12,235.41포인트로 지수를 마쳤습니다. 보시는 그림, 예, 파란색 선으로 그었죠? 예, 전고점을 지금 그냥 다시 한번 네 번째 돌파 시도를 목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상보다 좋은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죠. 난판 페이롤 25만 6천 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임금 상승률도 전월에 0.3% 상승해서 4월에는 0.5%. 뭐 미국 시장 걱정이 없네요. 계속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세션 걱정하지 마라. 마치 이렇게 증시에 메시지를 던져준 느낌이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장 수요일, 목요일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을 이끌었던 게 지역 은행주들의 거의 폭락이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는 지역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블라드 총재가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가까이 왔다는 생각들을 페드 이사진들이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도움을 줬을 것이라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은행들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고 폐쇄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지역 은행들의 위기는 결국은 10번 연속으로 올렸던 금리, 그러니까 계속되는 금리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25%, 그런데 미국의 은행 예금 금리는 평균 0.5%입니다. 웃기죠? 지역은행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 자영업자들이 고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결국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이 예금 인출이 됐고 갑자기 폐쇄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고용지표 내용을 보니까 불과 이틀 전까지,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은행들 위기, 금리 인상 계속, 그래서 경제 위험하다, 리세션 나올 거야 그러면서 채권금리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고용지표 까보니까 미국 경제는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때마침 또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회복됐고 블라드 총재의 발언까지 나왔으니 야, 미국 경제 계속 고잉이야. 주가 크게 올랐죠. 그렇다면 미국 경제 정말 지수 상승을 앞으로도 이끌고 나올 정도로 좋은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서 미국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난판 페이롤 25만 3천 개 일자리가 증가되었었죠. 그래서 이걸 최근 2년간의 난판 페이롤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초까지 난판 페이롤이 평균적으로 약 60만 개 정도 증가가 됐었습니다. 경제 좋았네요. 그런데 22년부터 23년 올해까지 약 1년 동안은 평균 30만 개 정도, 그리고
23년 이후에는 지금 16만 개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동평균을 내봐도 21년과 22년 초에 60만 개의 난판 페이롤 일자리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현재는 30만 개 이하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안 좋아졌는데도 증시가 좋아했던 얘기는 금리를 10번씩이나 올렸는데도 저 정도면 좋다 이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 뛰기 위해 그 발을 완전히 낮춰놓고 이 정도 넘었으니까 환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자리 개수 계속 증가하는데 이 최근에 미국 기업들 빅테크를 비롯해서 정규 일자리를 많이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일자리가 저렇게 해고하고 있는데 어디서 늘었는지 보니까 파타임 근로자, 즉 우리말로는 알바죠. 알바를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저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지표 발표할 때 알바직은 평균 25만 개 정도에 그쳤어요. 그런데 22년 하반기, 그 다음에 23년 현재까지의 알바직의 고용자 숫자는 27만, 평균적으로는 26만 5천 개 이상이었습니다. 즉 난판 페이롤 숫자에 보면 한 명이 투잡, 쓰리잡 해도 한 명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자리 3개를 갖고 있는 숫자로 잡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그 줄어든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파타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숫자로 보면 좋아지긴 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미국의 핵심은 또 소비고 소비는 소비자 신뢰지수로 나타납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2년치 가져왔는데요. 21년에서 22년 말까지 평균적으로 70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2023년 3월까지는 평균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만 봐더라도 미국의 고용지표의 그 일자리 질적인 문제를 반영하듯이 현재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죠. 돈은 곧 부채, 소비자 신용, 소비자들이 부채를 많이 일으켜야 경제가 좋아지죠. 22년 보면 소비자 신용은 월간으로 저렇게 360억 달러 이상씩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3년, 22년 말부터 23년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채를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평균 월간으로 2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 반영해서 통화량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화량 지표, 통화량 증가율 YOY로 가져왔는데요. 지금 오른쪽 박스 보이시죠? 4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지난달에 4월 말에 발표됐던 3월의 그 통화량 지표를 보면 M2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4.05%입니다. 이건 M2 집계를 낸 게 80년도부터인데요. 그러니까 40년 이래에 지금 4개월 연속 통화량이 절대량이 줄고 있다. 이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줄어들면 결국 주가나 부동산 등등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살펴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미국 경제 좋습니다. 지표 당연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좋은지 아주 좋은 게 아니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시가 금요일 날 이제 번쩍 기대했던 게 그거죠. 블라드 총재가 제한적인 금리 수준까지는 다 온 것 같아. 이 말에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증시가 기대하는 것은 골드만삭스나 JP모건도 이미 예상을 했어요. 5월 FOMC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6월 16일 정도에 있는 6월 FOMC에서는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즉 증시도 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기대하는 것은 6월부터 금리 인상 중단이 될 것이고 패드와치에 따르면 9월 FOMC는 인하를 0.25% 인하할 것이다. 이게 거의 상당히 높죠. 비중이 거의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이게 만약에 제가 증시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6월에
페드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안 하네. 그 다음에 현재 분위기상 6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면 주가는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기준금리에서 1년 만기 채권금리를 뺀 스프레드를 말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위에 상단이 5.25%입니다. 그런데 1년 만기 채권금리는 4.74%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한다고 하는 2년 만기 채권금리는 지금 3.8% 수준이죠. 기준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2년 만기 채권금리는. 그런데 1년 만기 채권금리조차도 현재 4.74%, 기준금리에서 1년 만기 채권금리를 빼니까 스프레드가 0.49, 마이너스 0.49%입니다. 이걸 지난 10년 동안 기준금리 마이너스 1년 채권금리의 스프레드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2019년 7월 0.49% 이래 5년 만에 처음, 4년 만에 처음 발생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팬데믹 상황은, 저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채권금리, 1년 만기 채권금리 상황을 살펴보니 2019년 7월에 0.49였는데 그게 금요일 기준으로 0.49가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 기준금리가 너무 높고 금융시장은 빠른 금리 인하를 원한다라는 게 채권금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6월 다음 달에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인상이 중단이 되어야 그 다음에 9월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2019년 7월과 9월, 2019년 7월에 그 1년 만기 채권금리와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0.49였을 때 주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 7월에는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S&P 500 인덱스인데요. S&P 500 인덱스가 중간 고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곧바로 고점을 찍고 9월에 약 10%까지 두 달 동안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저렇게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S&P 500 인덱스가 2019년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1년 동안 S&P 500 인덱스의 흐름과 금리 인상 중단 및 인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9년 1월에부터 11월 말까지 S&P 500 인덱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S&P 500 인덱스 2019년 1월에 금리 인상 중단이 결정이 되고 5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1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했으니 3월 정도 지나면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도 시작될 거야 이랬는데, 5월 FOMC 딱 됐는데 당연히 5월 3일에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겠죠. 금리 인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시 S&P 500 인덱스 5월부터 6월까지 S&P 500 인덱스 10% 정도 하락했고요. 그러자 FOMC,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조만간 금리 인하한다, 이제 페드와치나 채권금리가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7월 31일 최초로, 2018년 이후에 최초로 금리를 인하했던 7월 31일 FOMC에서 0.25% 인하 시점까지 지수가 올랐는데, 인하하자마자 다시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왜?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더 많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2019년 9월과 10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를 인하하자 지수가 10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걸 2019년에서 뭐 동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5월 달에 미국 증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추를 해봤어요. 당연히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6월 16일, 17일 예정되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나와야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페드와치가 지금 예상하듯이 9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야 돼,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지난주에 강한 고용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또다시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조만간 제가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근데 대부분 둘째 주 화요일, 한국 시간 이제 둘째 주 수요일이죠. 발표될 텐데 이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는 강한 고용지표와 함께 6월에도 금리 인상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하락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6월 그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뭐죠? 증시가 한번 화끈하게 내려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6월 FOMC 과정에 중간에 뭐가 있냐? 부채 한도 문제가 있습니다. 5월 3일 FOMC 직전에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중단을 계속 촉구했어요. 그런데 파월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올렸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 연말까지 올릴 수도 있다. 6월에 금리 인상 중단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FOMC 중단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 의원들 야 파월에게 금리 내려라 이거 뭐 열심히 편지 쓰고 해봤자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실력 행사 뭘로 할까? 6월 16일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원하는 때인데 이걸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여러분 부채 한도 협상 결국 20년 내년이면은 미국 대선이 있어요.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되려면 결국 계속 금리 인상을 했다가 경제가 꼬꾸라진다? 무조건 실패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위험이 오기 전에 금리 인상 중단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폴트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 안 할 거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공화당이 해야 될 발언인데 이거 대통령이 발언한 거예요. 공화당은 뭐라고 했습니다. 부채 한도 올려줄게. 1년 올려줄 테니 1,300억 달러 니네 예산 삭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백악관이 부채 한도 협상 안 할래. 배째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에 디폴트 나오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공화당이 해야 될 발언을 했다. 이거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그래서 미국 경제 디폴트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투자은행들이 경고했잖아요. 골드만삭스조차도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올 것이다. 금융시장 혼란이 올 거고 금융시장 혼란이 오면 당연히 주가 하락이 증시가 급락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마저도 확실하게 꺾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6월 16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기정사실화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가 폭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지수는 우상향한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5월, 6월 중순, 5월 초까지, 6월 초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좋았어요. 그렇다면 지수 조금씩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승할 때마다 5월 중순으로 갈수록 6월 초면 부채 한도 협상 안 되면 디폴트라고 옐렌 사무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5월 중순으로 넘어갈수록 디폴트 위협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수가 고용지표 상승, 애플의 실적 이런 이유로 상승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부채 한도 협상 지연이 되면 그때는 혼란이 나오고 당연히 지수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떨어지면 사야 하잖아요. 사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때 팔면 손해보는 거니까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팔아놓고 부채 한도 협상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조금씩 사서 본격적인 상승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5월 초 중순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이익 실현을 통해서 지수 하락에 대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증시 오르면 좋죠. 저도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오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높은 산을 가려면
예, 굴곡이 좀 있죠. 동네 뒷산을 올라갈 때는 오로지 상승만 하지만 큰 산을 올라갈 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이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